번니 내리세요. 다 왔어요. 민서가 여기가 어디냐? 분명 바람 쐬러 가자고 하지 않았니? 맛있는 오리고기 사준다며. 내 질문에 대답한 건 아들이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두드리던 며느리 혜진이었다. 아유 어머니. 오리고기는 나중에 드시면 되죠. 여기가 시설도 좋고 공기도 맑아서 어머니 요양하시기에 딱이라니까요.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이번에 민석 씨 사업 자금 막느라 집도 줄여서 이사 가야 하는데 어머니 모시고 좁은 전셋집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끝이 뱀 혀처럼 갈라져 내 귀를 파고들었다. 형편? 사업 자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며칠 전 안방 문이 덜 닫힌 줄도 모르고 며느리가 통화하던 내용을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말이다. 응, 자기야. 괌으로 가는 비행기 표 끊었어. 어머님? 아,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면 돼. 치매기도 살짝 있는 척하면 등급받아서 싸게 맡길 수 있어. 그 늙은이 연금 나오는 걸로 요양비 충당하고 남는 건 우리 생활비 보태면 딱이야. 지긋지긋해 죽겠어. 냄새나는 노인네 수발 드는 거. 그 통화 내용을 듣고도 모른 척했다. 설마 했다. 내 아들 민석이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4장 긁어내며 키운 그 금쪽 같은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선 건물 간판에는 행복한 노후 요양병원이라는 글자가 흉물스럽게 박혀 있었다. 엄마 일단 내려봐요. 상담 예약해놨으니까. 민석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하며 차문을 벌컥 열었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뼈마디가 시려오는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자식놈의 눈빛이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차에서 내렸다. 낡은 보스턴백 하나. 그게 내 짐의 전부였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남은 게 고작 이 가방 하나라니. 하지만 놈들은 모른다. 이 낡아빠진 가방 안쪽 깊숙한 주머니, 꼬깃꼬깃 접힌 양말 뭉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품속을 더듬어 보려다 멈칫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난주 토요일 로또 판매점에서 자동 5,000원어치를 사고 무심코 지갑에 넣어뒀던 그 종이 쪼가리. 1등 당첨 번호 6개가 내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나는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다. 30억. 세금 떼고도 20억이 넘는 돈. 처음엔 당장 아들에게 전화하려 했다. 민석아, 우리 이제 고생 끝났다. 엄마가 해냈다. 소리치고 싶었다. 빚 때문에 허덕이는 아들 내 빚 갚아주고 손주 녀석 학비 대주고 우리 가족 떵떵거리며 살 생각에 잠을 설쳤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의 통화를 듣고 말았다. 그리고 오늘 아들은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왔다.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보였다. 저게 내 미래라고? 아니, 저들이 바라는 내 미래겠지.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셔서 서류 작성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민석이는 익숙한 듯 펜을 잡았다. 망설임이라곤 눈곱만치도 없었다. 입소 사유란에 보호자 부양 능력 부족과 초기 치매 의심이라고 적는 녀석의 손글씨를 보며 나는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꽉 깨물었다. 내가 치매라고? 멀쩡한 정신을 가진 어미를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을 해? 민석아. 나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너 정말 나를 여기에 두고 갈 거냐? 엄마가 가진 게 없어서 이제 너한테 짐만 되니까. 그래서 버리는 거냐? 내 물음에 민석이 펜을 멈칫했다. 순간 녀석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았다. 그래, 너도 사람이면 양심은 있겠지. 제발 아니라고 해라. 잠깐 맡기는 거라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미안하다고 빌어라. 그러면 내가 이 30억 너한테 줄 수도 있다. 아니, 다 주진 않아도 빚은 갚아줄게. 제발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다오. 하지만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다. 옆에 있던 혜진이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버리다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저희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머니까지 고생시킬 수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나중에 형편 풀리면 바로 모시러 온다니까요. 왜 이렇게 아들 마음을 모르세요?
며느리는 눈꼬리를 치켜 세우며 쏘아붙였다. 민석이는 며느리 눈치를 슬쩍 보더니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내 눈을 피했다. 혜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 나도 힘들어서 그래요. 여기 밥도 잘 나오고 간병인도 있대요. 집구석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갈게요. 나중에 올게요. 민석이는 도망치듯 서류를 카운터에 밀어넣고 돌아섰다. 가자 여보. 늦겠어. 며느리가 아들의 팔짱을 끼며 재촉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리문을 향해 걸어갔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낯설었다. 내가 업어 키운 등짝이 저렇게 넓었던가. 저 넓은 등에 이제 늙은 어미가 짐이 되어 떨어져 나가는구나. 그래, 잘 가라. 내 아들 민석아. 그리고 혜진아.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 깊은 곳, 얇은 종이 한 장을 손끝으로 꽉 쥐었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을 찔렀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할머니, 이제 병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나라. 내 발로 간다. 나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섰다. 유리문 밖으로 아들의 차가 흙탕물을 튀기며 멀어지는 게 보였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4호실로 들어갔다. 6인실이었다. 좁디 좁은 침대 하나가 내게 배정된 자리였다. 옆 침대 할머니가 퀭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또 왔네. 자식한테 버려진 송장이 하나 또 왔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침대 위에 짐 가방을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다.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 대신 기괴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흐흐. 흐흐. 옆 침대 할머니가 미친 사람 보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가방 속에서 낡은 양말 뭉치를 꺼냈다. 그 속에 숨겨진 로또 용지를 꺼내 펼쳤다. 제천 98회차. 1등 당첨. 당첨금 30억 원. 숫자 하나하나가 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이깟 요양원 따위 당장이라도 사버릴 수 있다. 아니, 아들놈이 목숨 건다는 그 사업체도 내 돈이면 쥐락펴락할 수 있다. 민석아, 내가 오늘 버린 게 늙은 어미뿐인 줄 아느냐? 너는 오늘 30억을 발로 차버린 거야.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는 손주 녀석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다. 통화 목록을 열었다. 부재중 전화 하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행 VIP 센터라고 저장해 둔 번호를 찾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하지만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다던 김 변호사의 번호를 떠올렸다. 남편이 죽기 전 유산 문제로 시동생과 싸울 때 내 편을 들어줬던 그 독사 같은 양반.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되시나요? 접니다. 옥자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형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는 침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며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님, 일 하나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보수는 넉넉히 드릴게요. 아니, 차고 넘치게 드릴 겁니다. 네? 무슨?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셨다고? 그건 만나서 얘기하고요. 우선 내 아들놈, 아니 박민석 그놈한테 내 재산이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양원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아주 화려하게 나갈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20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내리치던 그때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당첨금을 수령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보란듯이 놈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진짜 놈들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인지 아니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밤 10시가 넘었다. 요양원의 소등 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켰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마지막 시험이었다. 민서가 엄마가 배가 너무 고프다. 저녁밥이 입에 안 맞아서 한 숟갈도 못 떴어. 빵이라도 하나 사서 와주면 안 되겠니? 오늘만 부탁한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숨을 죽였다.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일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다. 읽고 씹은 것이다. 새벽 2시. 드디어 답장이 왔다. 아들이 아니었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민석 씨 자요. 그리고 거기 밥 영양사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는 거예요.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 힘들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휴대전화 빛이 꺼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도 꺼졌다. 그래. 힘들다 이거지? 전화하지 말라 이거지? 나는 어둠 속에서 로또 용지를 다시 가슴에 품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칼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좋아. 내들 소원대로 해주마. 죽은 듯이 살아주지. 대신 내가 죽어서 남길 돈은 10원 한 장도 너희한테 안 갈 거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다. 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아주 극적인 등장을 위해서. 똑똑. 그때였다. 모두가 잠든 새벽 누군가 병실 문을 두드렸다. 간호사인가 싶어 자는 척하려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발소리가 없었다. 익숙한 실루엣. 설마 민석인가? 마음이 덜컥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드러난 얼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30년 전 죽은 남편이 밖에서 나와왔다며 잠시 데려왔다가 내가 매몰차게 쫓아냈던 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라 생각했던 의부사들 강우였다. 녀석이 왜 여기에? 그것도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강우가 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아니, 옥자씨. 오랜만이네요. 꼴이 이게 뭡니까? 30억 당첨 복권보다 더 놀라운 반전이 이 새벽 요양원 6인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꼴이 이게 뭡니까? 강우의 그 한마디가 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30년 전 남편이 밖에서 데려온 10살배기 핏덩이. 내 자식 민석이 밥그릇 뺏길까봐 눈칫밥 주며 쫓아내다시피 했던 그 아이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다. 요양보호사 명찰을 달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는 침대볼을 꽉 움켜쥐었다. 당황해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턱을 치켜들었다. 사람 인생 모르는 거다. 너야말로 여기서 똥기저귀 치우고 사는 게 내 인생 목표였냐? 내 독설에 강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녀석은 거칠게 내 침대 난간을 걷어찼다. 쾅! 소리에 옆 침대 할머니가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다. 입은 여전히 살아있네. 당신 아들놈 민석이 형이 여기 처박아 두고 갔죠? 고려장 당한 주제에 뭘 믿고 아직도 빳빳해요. 강우가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에서 깊은 증오가 읽혔다. 당연하다. 나도 녀석을 미워했고 녀석도 나를 증오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건 착한 아들이 아니라 돈에 미친 사냥개였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로또 용지가 든 양말 뭉치를 꺼내는 대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냈다. 비상금이었다. 강우야. 거래를 하자. 거래? 지금 나한테 돈 10만 원 쥐어주고 효도라도 바라는 거예요? 10만 원? 아니. 나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속삭였다. 여기서 나를 지금 당장 내보내다오. 그럼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 쥐게 해주마. 민석이 그놈이 가진 거 다 털어도 못 만들 돈이다. 강우가 코웃음을 쳤다. 치매라더니 헛소리가 심하네. 돈이 있으면 아들 빚이나 갚아주지 왜 여기 갇혀 있어요? 믿기 싫으면 관둬라. 대신 내일 아침이면 나는 어떻게든 나갈 거다. 그때 내 몫은 없다. 민석이 놈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니? 내가 당한 무시, 서름 갚아주고 싶지 않아? 민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녀석에게도 민석이는 잘난 형,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 존재, 자신을 벌레 취급하던 재수 없는 인간이었을 테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요란했다. 강우가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새벽 4시. 식자재 납품 트럭이 들어와요. 뒷문 경비가 그때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만약 거짓말이면 그땐 내가 직접 다시 끌고 들어와서 이 침대에 묶어버릴 거니까 각오해요. 새벽 4시 15분. 비는 그쳐 있었지만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강우가 일러준 대로 식자재 트럭이 빠져나간 뒷문 틈으로 나는 몸을 구겨 넣듯 빠져나왔다. 흙바닥을 밟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유다.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로 향했다. 냄새나는 요양원 환자복 대신 강우가 훔쳐다 준 낡은 체육복 차림이었다.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농협 본점 앞. 나는 심호흡을 했다. 손에 땀이 차 로또 용지가 젖을까봐 휴지로 겹겹이 감쌌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경비원이 나를 막아서려 했다. 행색이 노숙자 같았으니 당연했다. 비키시오. VIP 고객 들어가는 길 막지 말고. 나는 평생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기세에 눌린 경비원이 멈칫하는 사이 나는 창구로 직행했다. 그 뒤의 일은 꿈만 같았다. 당첨 사실 확인, 통장 개설, 그리고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된 20억 7천만 원.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세고 또 셌다. 1, 10, 100, 1000만, 억, 10억. 가슴이 벅차오르다 못해 터질 것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내 돈이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내 돈. 은행을 나오자마자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지금 내 계좌로 착수금 5천만 원 보냈습니다. 확인하고 당장 강남 백화점 앞으로 나오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돈이 입금되면 사람은 움직인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정직한 속성이다. 백화점 명품관. 직원들이 내 행색을 보고 찡그리던 표정이 내가 블랙카드를 꺼내 긁는 순간 자본주의 미소로 바뀌는 꼴이라니. 나는 제일 비싼 코트, 가방, 구두를 샀다. 미용실에 들러 푸석한 흰머리를 세련된 은발로 염색하고 드라이까지 넣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요양원에 버려진 박옥자가 아니었다. 30억 자산가 박 회장이었다.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고급 일식집 룸. 김 변호사가 나를 못 알아보고 두리번거렸다. 접니다. 형수님이에요. 형수님? 세상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로또라도 맞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일합시다. 나는 갓 뽑은 인감 도장과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민석이 놈 지금 사업 자금 때문에 사채까지 썼다고 했죠? 그 채권 전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은행 대출도 제가 대위 변제하고 채권자가 될 겁니다. 가능합니까? 김 변호사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가능하다 뿐입니까? 채권자가 어머니로 바뀌면 아드님 목줄은 형수님이 쥐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인데. 나는 차가운 녹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쓴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아들이요? 내 아들은 어제 죽었습니다. 지금 있는 건 내 돈 갉아먹으려던 기생충뿐이죠. 아, 그리고 하나 더. 건물 하나 알아봐 주세요. 민석이 놈이 운영하는 그 인테리어 사무실 건물, 나온 매물 없나 확인하세요. 없으면 웃돈을 줘서라도 내가 삽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놈들의 숨통을 조일 차례였다. 한편 그 시각 요양원. 민석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어머니가 없어졌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치매 노인 하나 간수를 못해요? 수화기 넘어 원장의 변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옆에 있던 혜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왜? 어머니 도망치셨대? 아우, 어떡해. 우리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입소 보증금 날리면 안 되는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어머니의 아니가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사실에 민석은 묘한 환멸을 느꼈지만 본인도 다를 바 없었다.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요. 치매 노인이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 길바닥에서 객사하거나 파출소에서 연락 오겠지. 아씨, 당장 내일 이사인데 골치 아프게 진짜.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때였다. 민석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김 변호사였다. 아저씨? 아니, 김 변호사님? 여긴 웬일이세요? 박 사장, 오랜만이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자네 사무실 건물주가 바뀌었다네. 그리고 자네가 쓴 사채 3억, 그 채권도 전부 새 건물주가 인수했어. 네? 그게 무슨... 갑자기 누가 제 빚을 갚아요? 새 주인이 이번 달 말까지 사무실 비워달라더군. 그리고 대여금 3억도 즉시 상환하라고 하네. 안 그러면 압류 들어간다고. 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말도 안 돼요. 갑자기 3억을 어디서 구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도대체 누군데 남의 빚을 사가서 난리예요. 김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새 건물주 대리인일세. 이쪽으로 연락해보게. 아주 깐깐한 분이니 말 조심하고.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낯선 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내가 새로 계약한 보금자리였다.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내 손에는 와인잔 대신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엔 최신형 스마트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발신자 민석이. 오후 내내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놈은 지금쯤 피가 마를 것이다. 사무실은 쫓겨날 판이고 사채업자보다 더한 알 수 없는 채권자가 목을 조여오니. 지잉 마이너스. 다시 전화가 울렸다. 나는 천천히 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던 남자에게 폰을 건넸다. 받아라. 시키는 대로 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신한 강우가 전화를 받아들었다. 이 녀석은 이제 내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다. 연봉 1억. 그 돈이면 녀석은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기세였다. 여보세요. 네, 회장님 대리인 차강우 실장입니다. 아, 네네. 실장님. 제가 건물주님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어서요. 사정을 좀 봐달라고.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민석의 목소리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강우가 나를 보며 시익 웃었다. 형을 발 아래 두고 보는 쾌감. 녀석도 즐기고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바쁘십니다. 그리고 사정 봐줄 생각 추호도 없으시답니다. 이번 주 내로 3억 상환 못하면 살고 계신 아파트 경매 넘기겠다고 전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강우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내가 적어준 메모를 그대로 읽었다. 부모 밥 굶기는 자식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하시네요. 네? 그게 무슨... 뚝. 강우가 전화를 끊었다. 와, 옥자씨. 아니, 회장님. 진짜 독하시네. 형 목소리 들었어요? 덜덜 떨던데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일은 며느리 혜진이 차례야. 나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네일숍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내 돈 뜯어내서 괌 여행 가려고 했지? 비행기 대신 지옥행 열차를 태워주마. 밤이 깊었다. 내일은 민석이가 제 발로 내 앞에 기어와 무릎 꿇게 만들 날이다. 그들이 버린 껍데기가 얼마나 무서운 송곳이 되어 돌아왔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구 청담동 며느리 혜진이 운영하는 블랑 네일숍. 화이트 톤으로 꾸며진 매장은 세련됐지만 그 속내는 내 아들의 등골을 빼먹어 만든 사상 누각이었다. 나는 검은색 대형 세단을 타고 가게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강우가 뒷문을 열고 나를 에스코트했다. 나는 짙은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어제 백화점에서 산 밍크 코트를 어깨에 걸쳤다. 손가락에는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번쩍였다.
누가 봐도 돈 냄새를 풀풀 풍기는 강남 사모님의 행색이었다. 딸랑 마이너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혜진이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며 상냥하게 웃었다. 저 웃음. 나를 요양원에 처박을 때 짓던 그 비릿한 미소와는 딴판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완벽한 가면이었다.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혜진이에게 시어머니란 늘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생선 비린내를 풍기는 존재였으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귀부인이 그 냄새나는 노인네일 거라곤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예약은 안 했고 제일 비싼 코스로 부탁해요. 손이 많이 거칠어서. 나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도도하게 말했다. 혜진의 눈이 내 손가락의 다이아 반지에 꽂혔다. 눈동자가 돈주머니를 본 듯 반짝였다. 아유, 당연하죠. 사모님, 이쪽 VIP 룸으로 모실게요. 제가 원장인데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혜진은 나를 안쪽 룸으로 안내했다. 푹신한 소파에 앉자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시작했다. 사모님 손을 보니까 고생을 모르고 사신 것 같아요. 피부는 좀 거치신데 이건 모 관리를 안 받으셔서 그런 거고. 뼈대 자체가 귀티가 나시네요. 기가 찼다. 40년을 생선 대가리 치고 내장 긁어낸 손을 보고 귀티가 난다니. 돈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멀게 하는구나. 나는 피식 웃으며 미끼를 던졌다. 고생은 무슨. 남편 잘 만나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지. 근데 원장님은 젊은데 솜씨가 좋네. 결혼은 했어요? 네, 했죠. 애도 있고요. 시댁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나? 혜진의 손놀림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내 눈치를 살짝 보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열었다. 낯선 손님에게 하소연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버릇 여전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오셔서 최근까지 모시느라 제가 지옥을 봤어요. 벽에 똥칠만 안 했지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시설 좋은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심장이 쿵쿵 뛰었다. 지옥을 봤다고? 내가 내 밥상 한번 차려준 적 있더냐? 내가 내 빨래해주고 청소해줄 때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던 게 너 아니더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다. 아직 아니야. 더 바닥을 보여라. 저런 힘들었겠네. 그래도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면 그나마 낫지 않나? 내 질문에 혜진이 콧방귀를 뀌었다. 남편요? 으이구, 말도 마세요. 사업한답시고 집안 말아먹은 지 오래예요. 빚만 산더미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 이혼 준비 중이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혼? 이혼이라니? 시어머니 요양원 보낸 지 며칠이나 됐다고. 혜진은 큐티클을 정리하던 니퍼를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비밀 친구에게 털어놓듯 속삭였다. 그 늙은이 치우는 게 마지막 숙제였거든요. 남편 놈은 빚쟁이한테 쫓기느라 정신없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넣어놨으니 걸림돌 다 사라졌잖아요. 이 가게도 제 명의로 돌려놨고 남편 몰래 들어놓은 적금도 꽤 돼요. 이번 주말에 짐 싸서 나갈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제 탈출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했다. 민석이는 빚 갚겠다고 어머니를 버렸는데 그 아내는 이미 남편을 버릴 준비를 끝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 민석아. 내 놈이 팔아먹은 양심의 대가가 고작 이거였냐? 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 숙제를 다 끝냈다 이거지. 혜진이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보았다.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점점 눈이 커지더니 입이 떡 벌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니퍼가 바닥으로 쨍그랑 떨어졌다. 어머. 니?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덜덜 떨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놀라니? 지옥 보냈다던 시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귀신이라도 본 것 같으냐?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를. 그 옷은 뭐고 다 다이아는. 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석이 뛰어들어왔다. 땀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빚쟁이에게 쫓기는 쥐새끼 꼴이었다. 여보, 큰일 났어. 새 건물주가 가게 비우라고 난리야. 지금 당장 나가래. 안 그러면 용역 불러서 다 때려 부순다고. 헉헉. 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치다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강우를 보았다. 민석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엄마? 그리고 너. 강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을 향해 나는 찻잔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깨진 도자기 파편이 혜진의 발치로 튀었다. 혜진이 비명을 질렀다.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우가 내 뒤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박민석 사장님.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십니까? 당신 빚 3억을 사드리고 당신 사무실 건물을 사고 당신 마누라 가게 건물까지 사들인 사람이 누군지.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채권 양도 통지서. 양수인 이름에 선명하게 박힌 세 글자. 자. 엄마가 내 채권자라고. 엄마가 건물주야? 이게 무슨. 로또 1등이다, 이 미친놈아.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민석과 혜진은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30억. 세금 떼고 20억이 넘는 돈을 쥐고 있었어. 너희한테 말하려고 했다. 그날 요양원 가는 차 안에서도 수십 번을 망설였어. 근데 너희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지. 나는 혜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혜진아, 넌 참 똑똑하더구나. 시어머니 버리고 남편 버리고 돈 챙겨서 도망갈 계획까지 세우고. 완벽했어.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민석이 혜진을 돌아봤다. 뭐? 도망? 혜진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여보, 오해야. 어머니가 노망나서 헛소리 하시는 거야. 혜진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강우가 비웃으며 휴대전화 녹음기를 켰다. 방금 전 혜진이 나에게 짓거렸던 말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제 탈출이라고요. 이번 주말에 짐 싸서 나갈 거예요.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혜진의 멱살을 잡았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엄마까지 요양원에 버렸는데 내가 나를 배신해? 내가 사람이야. 이거나 너 같은 무능력한 놈이랑 더는 못 살아.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네일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로 죽일 듯이 물어뜯는 부부. 그 꼴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구역질이 올라왔다. 저런 것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평생을 바친 내 인생이 너무나 가여웠다. 그만. 내 고함 소리에 두 사람의 싸움이 멈췄다. 나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뭉치를 꺼내 혜진의 얼굴에 뿌렸다. 돈비가 내렸다. 돈 좋아하지? 옛다 가져가라. 이게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 용돈이다. 그리고 민석을 향해 돌아섰다. 아들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기세로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혜진이한테 속아서.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빚 때문에 진짜 죽어. 엄마 돈 있잖아. 30억이라며. 나 좀 살려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터져서 당장 안아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살려달라고? 그래, 기회는 줄게. 나는 강우에게 눈짓했다. 강우가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민석의 앞에 내밀었다. 친권 포기 각서와 절연 서약서. 손주 녀석 준호. 내가 데려가 키우마.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컸다간 똑같은 괴물이 될 테니까. 준호 친권 포기하고 나랑 법적으로 남남이 되겠다는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러면 빚 3억은 없던 일로 해주마. 대신 그 외엔 국물도 없어. 엄마. 준호를 데려간다고요? 그리고 절연이라니. 그래도 천륜인데. 천륜?
넌 나를 요양원에 버린 순간 천륜을 끄는 거야. 선택해라. 빚더미에 깔려 감옥 갈래? 아니면 자식 포기하고 빚이라도 털래? 민석은 바들바들 떨며 펜을 쥐었다. 혜진은 옆에서 도장 찍어. 빨리 찍어. 빚부터 갚아야지. 라며 소리를 질렀다. 자식보다 돈이 먼저인 그들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이 눌렸다. 나는 그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왔다. 잘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남이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다. 등 뒤에서 민석의 통곡 소리와 혜진의 악에 바친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춥지 않았다.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차에 타자 강우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정말 손주만 데려오시고 끝내실 겁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끝은 무슨. 이제 2차전 시작해야지. 내 손에는 혜진이 몰래 빼돌렸다는 비밀 계좌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강우가 조사해온 결정적 증거였다. 혜진은 적금이 아니라 민석이 사업 자금 횡령을 도와준 공범과 돈을 나누고 있었다. 이 사실을 민석이 알게 되면 그들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이다. 강우야. 이 서류 퀵으로 민석이한테 보내라. 발신인 이름은 익명으로 하고. 강우가 피식 웃으며 시동을 걸었다. 회장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 제가 아들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가자. 준호 데리러.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백미러 속에서 멀어지는 네일숍 간판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인생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비로소 웃었다. 눈물이 섞인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한 웃음을. 한 달이 지났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태풍은 지나갔고 지금 나는 강원도 홍천의 한적한 전원주택에 와 있다.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내게 맞지 않는 옷이었다. 흙을 밟고 바람 냄새를 맡아야 사는 노인네에게 강남 한복판은 그저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다. 넓은 마당에는 늦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 한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8살 배기네 손자 준호가 쭈그리고 앉아 강아지와 놀고 있었다. 할머니, 초코가 자꾸 내 신발 물어가. 준호가 해맑게 웃으며 소리쳤다.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녀석은 말을 잃은 아이 같았다. 부모의 싸움소리, 방치된 끼니, 냉랭한 집안 공기에 주눅들어 눈치만 살피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야 제 나이 또래의 웃음을 되찾았다. 녀석의 통통해진 볼살을 볼 때마다 나는 30억 당첨금보다 더 큰 배부름을 느꼈다. 자박자박.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우였다. 그는 이제 정장이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내게 다가와 커피잔을 건넸다. 민석 형 소식 궁금하지 않으세요? 강우가 넌지시 물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죽었다는 소식 아니면 전하지 마라. 죽지는 않았고요. 죽을 마실 겁니다. 혜진 씨가 빼돌린 돈 형이 알게 되자마자 난리가 났대요. 서로 고소하니 많이 하다가 결국 혜진 씨는 친정으로 도망갔고 형은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어요. 빚쟁이들 피해 다니느라 고시원 쪽방을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예상했던 결말이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끊어지게 마련이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썩은 손가락은 잘라내야 나머지 몸이 사는 법이다. 나는 그 아픔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무엇보다 내가 자식을 오냐오냐 키운 죄고 놈들이 부모를 짐짝 취급한 죄지. 나더라. 밑바닥을 쳐봐야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게 될 거다. 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은 내 옆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내가 내쫓았던 그 어린 눈망울이 겹쳐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우야. 네, 회장님. 녀석은 여전히 나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거리감을 두려는 방어기제였다.
너 나 많이 원망했지? 첩의 자식이라고 구박하고 밥상머리에서 눈치 주고 결국엔 쫓아내기까지 했으니. 강우가 피식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죠. 요양원에서 당신 만났을 때 진짜로 그냥 모른 척 두고 나올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도와줬냐? 돈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그냥 궁금했어요. 저 독한 노인네가 30억을 주면 세상에다 대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근데 막상 복수하는 걸 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아들놈한테 복수하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챙긴 건 돈이 아니라 저 꼬맹이 하나잖아요. 강우의 말에 나는 멍하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랬다. 내가 휘두른 칼춤의 끝에 남은 건 상처 입은 새끼 하나를 품는 일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강우에게 내밀었다. 약속한 성공 보수다. 그리고 이건 덤이다. 강우가 통장을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5억?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내가 30년 동안 못 받은 밥값이고 세뱃돈이고 생일 용돈이다. 퉁치자. 강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녀석은 퉁명스럽게 이자 쳐도 너무 센데. 라고 중얼거렸지만 통장을 쥔 손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강우야. 나 여기서 준호 키우면서 조용히 살 거다.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라. 돈도 생겼으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더 이상 내 기사 노릇 안 해도 된다. 나는 진심을 담아 녀석을 놓아주려 했다. 그런데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빈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여기 공기는 좋은데 너무 외진 곳이라 할머니랑 애 둘만 살기엔 위험해요. 힘쓰는 머슴 하나는 있어야죠. 뭐? 그리고 저 꼬맹이 축구 좋아한다는데 제가 또 조기 축구의 에이스였거든요. 축구는 가르쳐 놓고 갈게요. 월급은 뭐? 밥값으로 대신하고. 나는 녀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는 모습이 영락없이 철들기 전 소년 같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돈 때문에 얽혔지만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녀석이었다. 핏줄이라고 믿었던 아들은 나를 버렸고 남이라고 배척했던 녀석은 나를 지켰다. 가족이란 건 핏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래. 밥은 내가 아주 기막히게 해주마. 대신 반찬 투정하면 국물도 없다. 내 말에 강우가 환하게 웃었다. 처음 보는 아주 편안한 미소였다. 저녁이 되었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30억 자산가 박옥자 회장의 저녁 메뉴치고는 소박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밥상이었다. 식탁에는 3개의 밥그릇이 놓였다. 내 것, 준호 것, 그리고 강우 것.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갓 지은 쌀밥. 할머니, 배고파요. 준호가 뛰어들어왔다. 강우도 손을 씻고 식탁 앞에 앉았다. 자, 먹자. 많이들 먹어라.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를 한 숟갈 떠넣는 순간 온몸에 온기가 퍼졌다. 문득 요양원 창가에서 느꼈던 그 사무치는 외로움이 떠올랐다. 그때는 내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는 밥 먹는 소리를 내는 식구들이 있다. 로또가 내게 준 진짜 선물은 30억이라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 돈이 있었기에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용기를 냈고 썩은 인연을 도려낼 칼을 쥐었으며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울타리를 세울 수 있었다.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는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패 뒤에서 진짜 행복을 짓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다. 할머니, 근데 아빠는 언제 와? 밥을 먹던 준호가 불쑥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강우가 숟가락을 멈추고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준호야, 아빠는 지금 아주 긴 여행을 갔어. 예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걸 찾으러 갔단다. 그걸 찾아서 사람이 되면 그때 올 거야. 아주 나중에. 소중한 거? 그게 뭔데? 양심이라는 거란다.
준호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밥을 먹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아들 민석이 저 별을 보고 있을까? 부디 그 추위 속에서 엄마의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기를. 그것만이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벌이었다. 강우야, 내일은 시장에 가서 오리고기나 좀 사오자. 준호가 고기 먹고 싶단다. 네, 어머니. 아, 운전은 제가 합니다. 강우가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 호칭이 낯설지 않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찌개를 한술 더 떴다. 밥맛이 참 달았다.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